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취해본 학창시절 친구의 환한 대답이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탈 없이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다소 걱정스러웠던 어린 시절 친구, 다행히 잘 지낸다니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나이를 각각 먹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내지만 학창시절이 생각나고 이제부터는 좀 더 종종 소식을 주고받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친구는 이곳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도 언 수십 년이 지나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생각도 듭니다. 학창시절을 같이 했지만 오래전 미국에 이민하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산 지도 언 50년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둘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를 것이란 생각에 어린 시절 같이 했던 시절이 더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토픽은 돌아오는 간호사, Crenshaw District, On Med, Patience, 그리고 Symbol of Hope입니다. 전국적으로 인력난은 여전히 아주 골치 아픈 이슈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분야에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계 인력 부족은 아주 심각한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를 벗어난다는 탈캘리포니아 현상 가운데 놀랍게도 간호사들이 대거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과 정반대 현상이죠. 그런데 이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간호사들의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라이프스타일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요. 많은 주민들이 결국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아무래도 저렴한 주택 가격이나 렌트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간호사, RN, Registered Nurse라 그러죠. 이들의 살러리가 전국에서 최고인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연방 노동 자료 데이터를 보면요. 캘리포니아주의 RN의 평균 연봉이 13만 3천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50%가 높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RN의 최고 연봉 탑 10인 도시들이 10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100% 모두 캘리포니아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북가주 베이 에리어가 최고 연봉으로 평균 16만 5천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러면 자유적인 정책과 강력한 노조 파워, 또 의료보험 시스템들로 전국적으로 보수적인 지역들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이 캘리포니아를 제일 싫어하는 최고의 타겟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현재 간호사 부족 현상은 이것을 극복하는 데 최고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병원에서 이 환자 몇 명당 미니멈 몇 명당 간호사 한 명을 준다는 이런 의무화를 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렇게 환자 몇 명의 간호사 한 명 비율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사실 간호원들이 요새 일을 관두고 이 분야를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 감당을 초과하는 불가능한 이 일의 업무, 또 과로, 이것에 허덕거리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 ICU나 분만실 같은 곳은 주 법에 의해서 환자 2명당 RN 1명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과 병동이나 이런 곳은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또 일반 수술실 환자는 5명당 1명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캘리포니아로 옮겨온 간호사 린지 씨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인데요. 이런 환자 몇 명당 이런 미니멈의 의무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버지니아주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이 린지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일반 병원에서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기는 뇌졸중 환자 3명당 1명의 간호사가 돼 있는데 실제 매일 일하다 보면 의뢰인 뇌졸중 환자 4명은 미니멈이고요. 어떨 때는 5명이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팬데믹이 몇 배를 더 악화시켰죠. 그리고 2년 전 27살의 나이에 그녀의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복귀해서 지금 포모나 밸리 하스피털에서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12개 병동을 갖춘 사이즈의 병원인데 그 안에 트라우마 센터는 그 근방의 3개의 카운트를 커버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지만 린지 씨는 2년 전의 결정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병원은 절대 주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주를 떠날 당시 시간당 약 $25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임금은 이것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서 이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UC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 움직임을 연구해온 조앤 스패츠 씨 말에 의하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3만 명 이상 간호사가 캘리포니아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RN들은 비교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연령층이 낮은 그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간호사들보다 캘리포니아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3만 명 이상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년에 이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숫자는 38만 8,46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9년보다 8.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 면허 정책이 41개 주가 공유하는 시스템에 참여했더라면 그 숫자는 더 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RN의 현실은 팬데믹 이후에 이 탈캘리포니아 상황에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제 최소한 간호사에 있어서는 많은 다른 주들이 거의 20년 전부터 이것을 실행해온 캘리포니아주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오레곤주는 최근에 병원 내 절대 간호사 미니멈 요구 조건을 통과시켰고요. 매사추세츠주, 뉴욕주도 비슷한 요구 조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소 10개 이상 되는 주에서 이제 간호사 미니멈 조건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많은 곳의 병원들이 쏟아붓는 로비 활동에 맡겨서 이런 통과가 불가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현재 오레곤주에서 간호학 교수이면서 미국 전국 간호협회 회장인 제니퍼 맨직 케네디 씨는 이런 변화는 간호사 포섭에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100%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가 늘어나는 추세는 다른 곳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전국의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숫자가 무려 50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직 70%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특히 지난 팬데믹 동안 병원 안의 무리한 업무량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숫자가 병원을 떠나서 이제는 그중에 많은 숫자가 개인 의사 오피스나 클리닉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또 아예 간호계를 영원히 떠난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RN들은 조기 은퇴를 단행했으면서 지금 현재 전국의 간호사의 중간 나이가 46살인데 이것은 2020년에 비교해서 무려 6살이나 낮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간호사들, 그들 임무에 일반인들이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어졌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팬데믹 초기에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진들, 그때 최고 영웅 취급을 받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환자들에게 불평만 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간호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를 리크루트하는 데는 캘리포니아가 최고라고 하는데 어느 주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앞에 말한 대로 연봉 때문인데요. 심지어 생활비가 높고 연봉이 높은 뉴욕 같은 주도 간호사 연봉이 캘리포니아보다 무려 30%나 낮고요. 텍사스주 같은 것은 60%나 낮습니다. 간호사 부부가 있습니다. 리오 페레즈와 마릴린 페레즈는 지난 5년간 같은 병원이죠. 포모나 밸리 하스피털에서 나란히 일해오고 있는데 현재 간호대학을 다니는 딸까지 나중에 합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간호사에 있어서는 많은 숫자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970년대 중반쯤 그때 화가들이 벽에 블랙 라이프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크랜쇼 디스트릭트인데 이전 이곳은 사실 갱 멤버들이 주로 낙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브락먼 갤러리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크랜쇼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이셨던 알론소 데이비스가 어린 화가들을 모집해가지고 이곳에 페인팅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화가들이 돌아가면서 벽에 흑인 문화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LA 경찰이 티켓을 내주면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LA시 의원 중 한 명인 로버트 페럴 의원이 이 혐의를 취소시키고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 보상까지 해주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커뮤니티 전체로 번지게 됐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먹을 점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커뮤니티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신념이 들게 만들었다는 이런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30여 년 동안 10여 명이 넘는 다양한 화가들이 벽에 다양한 이미지의 벽화를 그려왔습니다. 이런 그림들의 공통적인 초점은 흑인 역사와 문화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780피트 정도 되는 벽 자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가 된 셈이죠. 역사적으로 주로 흑인 밀집 지역인 크랜쇼 디스트릭트의 흑인 프라이드의 심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랜쇼의 벽은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LA 문화원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는 벽을 새로 수리하고 새로운 페인팅으로 손볼 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의논되어 오던 것인데요. 수백만 달러의 LA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중에 민간 비영리 단체인 Destination Crenshaw는 마치 노천 박물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구하고자 주위에 돌아가면서 박물관 같은 이미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자는 그동안 이 지역의 투자 유치가 너무 더디다는 비난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에릭 크리에이트 워커는 80년대 사우스 센트럴 LA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티네이저 시절 언젠가 크랜쇼 월에 페인팅을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지나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이미지가 생각난다고 말하면서요. 크랙 에피데믹 공포의 이미지에서부터 해피 할러데이스를 염원하는 화가들의 작품. 그런가 하면 어떤 화가는 본인의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를 그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커에게는 이 지역이 단순한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 벽에 그림을 그릴 기회를 맞았습니다. 당시 몇몇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One Mighty Contribution이라는 흑인 문화와 역사의 팀으로 이 벽화를 여러 개 이어지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9가와 크랜쇼 코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흑인 여성이 바람을 부는 이미지로부터 몇 블락을 거치면서 아프리카의 노예 제도 이미지, 그리고 인권과 프레드릭 더글러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벽에 모든 영화를 그리고 나타낼 수는 없지만 흑인 문화의 역사를 줄인 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벽화 뮤럴은 끝냈지만 이것을 그때부터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벽은 점점 악화되고 퇴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면서 그들의 역할은 이것에 대한 보수 공사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10여 년 전인데 여러 차례 지연과 지연 끝에 드디어 마침내 보수 공사가 시작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근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벽 보강 공사부터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재정적인 뒷받침이 생기면서 진정한 보수 공사가 따를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설 벽화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름은 The Struggle Continues. 투쟁은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안에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실려오던 The Great Migration부터 Black Hollywood Figures, 할리우드의 유명한 흑인 배우들, 그리고 1992년 우리도 잘 아는 폭동 당시 Rodney King Uprising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이 모든 과정이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들어설 페인팅은 그래도 특별 코팅으로 커버되면서 이 다양한 혹독한 기후 변화나 폭풍 조건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창의력 있는 음악 비디오나 커머셜 또는 다큐멘터리도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크랜쇼의 최고 어드바이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미션이야말로 벽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넣는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더 높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지역에 최고 쇼핑센터가 있죠. 이 지역 흑인 경제 허브라고도 부를 수 있는 The Baldwin Hills Crenshaw Plaza가 있는데 이곳이 개발업체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잉글우드와 LA 공항을 연결하는 메트로의 새로운 K-라인이 생기면서 과연 이 지역이 앞으로 누가 오고 가고 이 왕래하는 곳으로 변할지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가 이 지역을 넣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고급화라 그러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감당이 넘어서는 고급화는 이들을 밀어낼 것이라는 우려죠. LA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숫자의 흑인 시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시 외곽 생활비가 한층 더 저렴한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이것이야말로 현재 LA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라고 흑인들이 말합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더욱이 벽화의 의미는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도 애초에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9월로 재스케줄되고요. 이런 지연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에는 다양한 이슈도 있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고급화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는 이 지역에 사는 흑인은 한 명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놓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흑인 커뮤니티의 상징, 심볼이나 마찬가지인 크랜쇼 디스트릭트의 벽화 벽이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줄 새 단장을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남부 깊숙한 주, 알라바마주 다 아시죠? 이 알라바마주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 한 사람인 체리티 하지 씨는 최근에 이 마을에 남아있는 유일한 프라이머리 닥터의 이 조만간 은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앞선다고 말하면서요. 지난 7월 정규 체크업을 상담하면서 담당 의사인 테리 베스터 박사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녀의 곧 다가올 은퇴는 앞을 막막하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올해 29살의 커스터머 서비스 레프레젠터티브인 그녀는 지난 9년 동안 베스터 박사를 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본인의 이 당뇨병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인구 2,700여 명이 남짓할 이 작은 마을입니다. 이름이 라파얏인데요. 라파얏, 알라바마. 여기 테리 베스터 박사와 남편 엘 씨가 유일한 부부 의사입니다. 이곳의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다 농장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방에 비슷한 사이즈의 작은 마을이 몇 개 있을 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부 의사는 모두 60대 중반이고요.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본인들의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더 갖고 또 고령의 부모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결정했는데요. 베스터 박사 역시 모든 환자들을 떠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그중 상당수 환자들은 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도 의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 의사는 앞으로 이 마을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될까 가장 큰 우려가 앞선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현실은 미국 시골 외딴 지역의 이 사실이라고 이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라바마 동쪽에 위치한 라파이옅은 조지아주 경계와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는 30분 정도 운전 거리에 있는 대학촌이죠. 어번이 이제 가장 큰 도시고 이 타운의 중간 인컴은 전국 평균보다 한층 낮습니다. 인구 중에 70% 이상이 흑인이고요. 빈곤층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베스터 박사 부부가 이곳에서 환자를 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88년에 그 가까운 로컬 병원 문이 닫힌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20여 분 떨어진 이웃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의 부족을 메꾸는데 로컬 주민들이 급하면 일단 풀타임 파이어파이터와 메디컬 스텝인 소방서를 찾습니다. 이곳의 소방서의 치프인 짐 두디 씨는 지난 13년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두디 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위생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의 최악 상황인 2020년 라파이옅으로 발령된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앰뷸런스 출동이 보통 진정한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파이옅 주민들은 문제만 생기면 일단 소방서로 향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응급 상황이 걸어갈 수 없는 응급실이 없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다음 마을 응급실로 향한 적도 여러 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라파이옅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최신식 텔레헬스 서비스가 들어서면서 소방서를 이렇게 무조건 찾는 숫자가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텔레헬스 서비스 안에는 언매드라는 언매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부스 안에 비디오 스크린이 설치된 것인데요. 하이텍 헬스 모니터링 기계들이 안에 있습니다. 61살의 리키 윗로 씨가 그 안을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며칠 동안 발이 타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설명대로 버튼을 누르자 이 커다란 비디오 스크린에 간호사 프랙티셔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간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발에 바르는 크림 처방전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매드는 자동화된 혈압기 등 다양한 기계를 그 안에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바이털 사인을 잴 수 있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프로바이더에게 전송됩니다. 심지어 환자가 인스트럭션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가슴에 댈 수 있게 해놓고요. 심장 박동과 폐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치된 카메라가 부스 안의 온도를 측정하면서 환자의 체온도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감염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피부 래시나 눈동자 색깔, 부어오른 목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약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베이스를 둔 언매드는 최근에 텍사스주 시골 지역에 또 다른 키오스크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수십 군데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추구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주위 의과대학들이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보험회사들에게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스는 하루 내내 주말 늦은 밤에도 운영이 가능하죠. 일반 의사 오피스 운영보다 운영비도 한층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이런 외딴 지역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번의과대학이 앞장서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언매드 같은 이것의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언매드 같은 시설과 비슷한 센터들을 알라바마 지역의 작은 마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오랫동안 알라바마의 작은 마을에서 환자를 보아온 베스터 박사 부부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에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이런 타운에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동시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젊은 여성 체리티 씨는 베스터 박사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청진기를 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머니랑 같이 사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등을 물으면서 이런 관계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날 베스터 박사는 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이 다가오는 장례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언젠가 한번 치료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환자로 이어지고 손자, 손녀까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의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스터 박사는 조만간 알라바마 의과대학에도 도움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본인과 남편 자리를 대체할 의사를 찾아달라는 요청이죠. 이렇게 작은 마을에 사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마을은 사람들이 선량하고 단순하게 사는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외딴 마을에 시골 마을의 의사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신식 기술이 응급 상황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의미의 단어 patience 다 아시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런 인내심, 어린아이에게서 인내심을 기대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인내심을 어린아이에게 키우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요새 자라는 아이들 모든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하루 24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성장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인터넷은 늘 연결되어 있고 원할 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온디맨드라는 것들도 많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삽니다. 부모하고도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고 아무 때나 연락이 가능한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인 세대들인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인내심을 개발한다는 것, 그 어느 세대보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무엇이 지연될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런 인내심, patience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심이 성장하면서 이 질적인 향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막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만 다 갖추고 모두 아이를 위한 것이죠. 그런 차원의 목표는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뇌가 발달되어 가면서 서서히 본인의 인내심을 키우고 조절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인내심과 이 셀프 컨트롤이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셀프 컨트롤, 인내심이 필요한 이것이 사실은 유아에서 킨더가든 나이 사이에 이런 인내심을 키우기에 적시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6살에서 7살 정도 되면 본인 행동과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하네요. 이때 인내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건 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인을 조절한다는 self-regulation이라는 의미도 되죠. 이런 것은 행동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 모두 적용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 물론 학교는 아이들이 인내심을 배우는데 최고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교에서 간단한 예로 줄 서서 본인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주 이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를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내심을 습득한 아이들은 한층 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본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 생기면서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런 것을 배우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같이 하다가 이번에는 엄마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May I?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앉아서 엄마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연습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한 번씩 엄마도 해보자고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트랙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지루해하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숫자를 세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참지 못하는 아이도 이 가위바위보나 또 손가락으로 날아가는 새들 숫자를 세거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특별한 모양의 구름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잠시 멀리하고 이 시간을 한층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어른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는데요. 사실 어른이 힘들 때, 이럴 때 이런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어른이 큰 숨을 몰아쉬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대기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의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 것은 아이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이 단순한 yes나 no를 넘어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아이에게 답하기 전에 3초를 기다렸다가 하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답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를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시 이런 생각하는 기회는 본인을 조절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가오는 생일에 생일 선물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 생일이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아있을 때 그런데 동시에 아이는 계속 선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 생일 캘린더에 가서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흥미로워하면서요. 생일 선물보다 나중에는 하루하루 지워나가는데 더 신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 도저히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인 경우에는 이럴 때 아이의 감정을 코치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아이와 같이 힘든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것 한 가지 방법, 동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것은 아이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내린 결정을 두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복한지 후회가 되는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대화가 가능한 아이라면 이런 것도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6, 7살짜리 아이들이 겪어본 후회를 통해서 다음에 같은 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 한층 더 심사숙고해지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층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마지막은 아이가 인내심을 잘 견뎌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아이는 한층 더 반복하게 되고요. 어린 나이지만 이런 행동에 대한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으로부터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인내심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참 쉬운 것도 아닌데 이런 가르치는 어른도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라고 추천합니다. 절대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는 힘들죠. 시간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요새 세상같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에게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달 마우이 섬 화재 기억나시죠? 이제 화재의 여운이 서서히 가라앉는 가운데 끔찍했던 화재 일부가 타기 시작까지 했던 마우이 섬에서 가장 사랑받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50년이나 되는 나무인데요. 라하이나 타운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우이의 상징 바냔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그을어졌던 바냔추리에 마침내 새싹이 나오면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새 시작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나무를 표현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마우이 타운의 박동이라는 이 Heartbeat of Lahaina Town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우이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지난달 참사로 97명의 희생자를 냈죠. 그때 당시 심하게 그을린 나무, 그렇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원하면서 이 나무를 살리려는 무단한 노력에 결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을린 나무 가지 위로 쏙 올라온 초록색 새싹을 보면서 회복의 사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 이것은 symbol of hope, 희망의 심볼이라고 서로 축하하면서 이것은 라하이나 전체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그동안 나무 아래 조심스럽게 돌아가면서 흙에 산소가 들어가게 에어레이스를 했고요. 거름과 다양한 영양분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나무는 타운에 좋은 마술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라하이나 타운의 역사적인 프런트 스트릿에 위치한 나무인데요.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남의 장소였고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거대한 사이즈로 약 60피트가 넘는 넓은 면적의 그늘을 늘 제공하는 이유도 큽니다. 지난달 화재가 일어나고 그을어진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나무가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University of Hawaii 전문가인 제임스 프라이데이는 나무가 입은 피해 상황에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 이미지를 보고 분석했다고 말을 하면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금 보기에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우이의 한 주민이면서 그곳의 라하이나 비지터 센터의 매니저인 에이미 푸쿠아 씨는 타운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나 이 나무 말하면 어디 있는지 누구나 다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운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맘모 사이즈의 나무는 인도에 전도 시절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873년에 심어진 나무인데 그때 당시 최초로 라하이나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심어졌는데 그때 당시 나무는 약 2m에 불과한 어린 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무의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는 놀랍기까지 한데요. 이 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많은 가지들의 숫자는 이 종류가 자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몸통에서 이어진 수많은 뿌리 자체가 이 뿌리가 땅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뿌리는 나무가 옆방향으로 넓게 퍼져 자라나가는데 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의 성장, 사이즈, 모양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돌아가면서 대칭으로 모양을 갖게 하려는 의도로 바깥에 나온 뿌리를 특정 포인트에는 물을 담은 피클병을 걸어서 무게를 가했고요. 다른 쪽은 일부를 잘라내면서 오늘날 이 나무는 거의 대칭되는 동그란 모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무를 트리밍하고 나무가 공원 바깥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조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와일드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뿌리는 결국 나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일드하게 가지가 늘어지고 뿌리의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이곳에는 많은 새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선언되기 25년 전 시점에 심어지고요. 여러 세대가 이어지면서 섬의 최고 상징이 되었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차원의 모든 행사나 이벤트에 제일 중심에 떠오르는 나무가 되었죠. 이번 화재 바로 직전에 라하이나는 이 나무의 150년 생일 케이크와 함께 축하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타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둘러싼 추억과 경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향을 오래전에 떠난 마우이 사람에게는 이 바니안 트리 추억은 한 번씩 눈물을 머금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라하이나 레스토레이션 파운데이션은 생일 파티를 주관했습니다.
이 나무의 150살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고요. 나무를 돌아가면서 새로운 추가 벤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15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크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나무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있었고요.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한 사람은 나무 모양의 자석과 포스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나무의 이미지들이 찍힌 많은 사진들이 박물관에 전시되면서 지난 150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나무는 현재 마우이 카운티의 Exceptional Tree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것은 특별히 보호되고 유지되는데 이 어텐션이 주어지는 나무로 관주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타운 거의 전체가 불타고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최근 일부는 집으로 돌아간다지만 여전히 호텔, 휴가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렌탈 보조가 앞으로도 18개월 동안 제공이 되고 긴 회복 기간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꺼멓게 그을린 나무를 본 많은 주민들은 역사의 한 장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화재로 최악의 사망자를 기록한 마우이 섬 화재로 시리에 빠진 주민들이 거기다 바니안 트리의 이런 모습은 설상가상 마음에 큰 최악의 상처를 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우이의 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은 이곳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심신의 휴식처라는 것도 너무 명백합니다. 지난주에 에너지 장관이 이곳을 다녀가고 아직도 실종된 시신을 찾고 있는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바니안 트리는 커뮤니티의 깊은 역사와 뿌리를 상징하는데 최근에 삐져나온 초록색의 새싹이야말로 마우이 섬 모든 주민들에게 회복의 시작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나오는 새싹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조그만 것에 대한 감사와 희망의 강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97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무서운 마우이 섬의 화재는 이곳의 최고 상징인 바니안 트리도 그을어지게 만들었고 치명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모든 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면서 마음의 안식처이던 나무는 화재에 그을리면서 처음에는 생존에 회의적이었지만 이것을 회복하고 섬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난 150년을 버텨온 거대한 나무의 생존 능력을 보면 그동안 거친 어려움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는 데는 나무 주위 흙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노력도 한몫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